주간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렇게 떨어질 만한 악재였나. 사실은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를 좌우했던 그 거대한 어떤 스토리, 내러티브 스토리는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과의 전면전 싸움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과연 이렇게 떨어질 만한 악재였나? 옆에 한번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세요. S&P 500 지수가 일주일 동안 등락한 퍼센티지를 나타낸 겁니다. 어떤 퍼센티지냐? 잭슨홀 미팅 이후 그 한 주간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보십시오. 올해 지금 거의 마이너스 7% 가까이, 마이너스 6% 가까이 지금 S&P 500 지수가 잭슨홀 미팅 그 다음 주에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근데 보시면 그 전에 1997년, 8년, 1998년도에요, 아마.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난 직후, 이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폭락한 이후에 지금 이번 잭슨홀 미팅이 사실 두 번째로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악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잭슨홀 미팅 악재가 과연 이 정도 떨어질 만한 악재였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싸움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그동안 파월이 해왔던 얘기인데 그게 그럴 만한 악재였나? 결국 기대가 너무 크지 않았나라는 걸로 그 악재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사실은 아시는 분 다 아시겠고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릴 텐데요. 8월 고용지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형태로 나왔는데 그래서 어중간하게 딱 좋아.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펴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악화되지도 않을 거고 그 중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됐고 장 초반에 좀 올라가는 듯한 흐름 보였는데 지수는 빠졌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우지수 1.0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동일한 1.07% 하락했고요. 좀 키워볼까요? 제가 이거 나스닥 지수 더 큰 폭으로 하락했죠. 1.3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퍼센티지 옆에 있는 퍼센티지는 일주일 동안 빠진 거예요. 다우 지수는 거의 3% 가까이 일주일 동안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3% 넘게, 나스닥 지수는 4.2%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떨어질 만한 악재였나라는 것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냥 투자 심리가 취약해진 탓이다라는 겁니다. 요게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 AAII라는 단체에서 매주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설문을 물어봐요. 넌 시장에 대해서 불리쉬하니 베어리쉬하니? 그러니까 강하게 보니 약하게 보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걸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 숫자가 여기 보십시오. 한번 켜볼게요. 자, 지난주에 불리쉬하게 보냐, 시장을 좋게 보냐, 아주 강하게 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비율이 24.22. 전주에 비해서 가파르게 꺾였죠. 이렇게 시장 자체에 대한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시장 자체의 어떤 불리쉬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멘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이거 좀 이렇게 넓게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25가 안 되는 지금 24.22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개인 투자자 100명 중에 24명이 나는 시장을 좋게 봐. 나머지 사람들은 안 좋게 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25%도 안 되는 사람이 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 보세요. 올 들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20주 연속으로 25% 미만이라는 거죠. 20주 연속. 20주면 얼마입니까? 한 달을 4주로 따지면 거의 5개월 연속 계속 시장 투자자들은 시장이 썩 좋진 않아 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20주 연속으로 25% 미만이라는 거죠. 이건 앞서 나타났던 저기 보십시오. 1988년인가요? 1988년도에 23주, 1990년도에 22주 그 다음으로 많은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다.
투자 심리가 취약해져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은 하락했지만 실제 8월 고용지표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련돼서 몇 개의 차트를 준비해서 스토리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연준도 표정관리했을 법한 고용지표. 사실은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 숫자가 좋게 나왔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헤드라인 지수가 52.8, 시장 전망치가 52.0이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경기가 계속 확장이라는 신호를 보였고요. 제품 가격 지수, 앞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의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 덜 올릴 거야라는 신호를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도 좋은데 물가는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속으로 기뻐했을 법하다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서 그때 ISM 제조업 지수로 가지고 왔는데, 이번 고용 지표는 역시 연준도 표정 관리했을 법한, 연준도 흐뭇하게 흡족하게 바라봤을 법한 고용 지표다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봉은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입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취업자 수가 예상치가 30만이었는데 실제로는 31만 5천이었어요.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고요. 다만 3개월 평균이 37만 8천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적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실업률이 올랐어요. 예상치가 3.5였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끄트머리에 지금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예상치가 3.5, 7월달하고 똑같이 8월달에도 3.5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자, 실업률이 올라가면 취업자 수는 최근 3개월 평균보다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올라갔으면 야,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있는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지표가 좀 핵심이라는 거죠. 자꾸 넘어가네요. 그 다음 지표는 뭐냐면 전체하고 또 젊은 층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입니다. 보시면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특히 지난달 8월 달에는 끄트머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실업률이 왜 올라갔냐? 그동안 계속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임금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좋은데 이제 다시 일자리 찾아볼까? 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직 일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지금 막 잘리고 있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니고 취업은 여전히 괜찮아. 다만 그동안 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 좀 해볼까 라고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구인 구직난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자, 나도 일자리 좀 이제 다시 일해보자. 다시 일하자는 의욕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실제 전체적인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죠. 왜냐? 앞으로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면 일자리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임금이 떨어지겠죠. 임금이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지표 한번 보실래요? 자, 연준은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와도 또 그 이전에 ISM 제조업 지수 좋게 나와도 금리 계속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금리 인상의 정당성도 던져줬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업종별로 취업자가 나와요. 자, 취업자 10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정상 수준보다 낮은 게 어디냐면 맨 끝에 보세요. 레저 접객 맞죠? 그 전에 광물, 기타 서비스, 정부 공공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즉 레저 접객 같은 부분은 핵심적인 서비스업이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대면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업종인데 뭐 식당이나 여행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여전히 아직도 정상 수준보다는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좀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취업자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맞죠? 반면에 그 앞에 뭐 운송 창고, 전문 사업, 정보, 소매업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죠. 역시 이 부분에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취업자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플레는 어떤 의미를 줬을까? 보세요. 실질 임금 상승률. 여기에 밑에 옅은 회색이고요. 또 초록색은 명목 임금 상승률입니다. 끄트머리 명목 임금 상승률도 약간 떨어졌고요. 실질 임금 상승률은 물가 대비한 임금 상승률인데 계속 내려가다가 끄트머리 약간 올라오고 있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조금 안정되고 있다. 다만 물가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던 임금 상승률은 조금 정상화되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 좀 피크아웃 되는 느낌이 나나요? 이런 수치가 나오면서 실제 맨 앞에 보세요. 이거 지금 다음 9월 달에 이번 20일, 21일에 있는 연준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bp 올릴까? 라는 전망치입니다. 앞에 있는 바는 50bp 올릴 거야. 이게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올라갔죠? 맞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올라갔죠?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75bp 올릴 거야 라는 건 두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가 좀 떨어져 있죠. 결국 여전히 75bp의 무게는 조금 더 실립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되고 고용지표가 쏘쏘 어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나오면서 야 75bp까지는 굳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50bp 올려도 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약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라는 측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FOMC 회의, 9월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시사점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핵심적인 지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고용지표 양호하게 나왔는데 시장은 실제 하락했잖아요.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 고위인사들의 연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멘트만 나와준다면 시장은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7일날, 그러니까 월화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이 세 명이 나와서 동시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막 썰을 풀어놓을 거예요. 이날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 날이 핵심입니다. 카토 인스티튜트라고요. 민간 연구 싱크탱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잭슨 미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건데요. 이때 파월 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겠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얘기. 다만 그 사이에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도 괜찮았고 또 고용 지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도 쏘쏘였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잭슨 미팅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멘트만 한다면 시장은 다시 확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캐시 캐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같은 날 또 연설이 있고요.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또 에스더 조지 캔사스 시티 연은 총재도 9일날 금요일날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지표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약간 복습 과정들, 또 그 과정에서 연준 주요 인사들, 파월을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에 주목하자, 고용지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만합니다. 다만 고용지표 저는 아까 호재로 사실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면 뉴욕 증시가 빠진 이유 중에 어떤 부분이 또 있냐, 바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G7 재무장관이 금요일날 러시아산 원유, 석유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 캡을 두겠다고 했거든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니들은 일정 금액 이상 못 받아. 일정 금액 이상 비싸게 받지 못해. 우리가 가격 상한제를 씌워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참여 국가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잖아요. 러시아가 여기 맞서는 맞제재가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자, 으름장을 놨어요. 가격 상한제 니네 해봐. 거기 참여하는 국가 우리가 앞으로 원유하고 석유 제품 수출 안 할 거야. 오, 약간 쫄리죠. 거기다가 가스프롬, 국영 석유 회사인 가스프롬을 동원해서 노드스트롬 지금 가스관 잠시 운영 중단했잖아요. 그 운영 중단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제재하겠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더 강한 제재를 지금 당장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이 위로 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올 들어 지금까지 얼마 기간이냐면 올 들어 지금까지 128.8%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어요. 유럽에서. 유럽은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유럽은 일단은 천연가스를 수입을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못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원자로 재가동할래. 원자력 발전이라도 동원해서 이제 약간 쌀쌀해지잖아요. 벌써부터 여름 가고 이 선선해지는 날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많을 텐데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수출 안 하면 우리 원자로 가동해서라도 메꿀래. 또 에너지 절약하겠다는 거예요. 또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지원까지 해주면서 우리는 버텨보겠다. 러시아 가스 없이 이번 겨울을 나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유럽 경제는 더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시비는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유럽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고용지표가 좋았지만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하락했던 요인 중에 또 하나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월가 시각. 월가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큰 경제지표 발표 또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없겠지만 변동성 국면은 계속 될 거다. 그 변동성 국면의 핵심적인 재료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지표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재평가,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연설, 이에 따라서 9월 FOMC 회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릴 거고 그 전망이 바로 시장 변동성 국면을 야기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마크 챈들러라고요. 벤 노크번이라고 여기 이제 수석 전략가입니다. 어떻게 전망했냐면 이번 주에 재밌는 게 호주, 캐나다, 유로존 전부 통화정책회의가 열려요.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큰 폭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호주는 50bp, 캐나다, 유로존은 75bp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은 9월 20일, 21일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번 주에 호주, 캐나다, 유로존 주요 선진국들이 다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들 나라의 통화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절상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정된다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야. 이분은 오히려 기대감을 좀 표시했습니다. 즉 호주, 캐나다,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미국 증시 반등을 좀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 대한 전망이 많고 그 전망 자체도 합리적이지만 다소 좀 과한 느낌이 있어 라고 이 사람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점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고용지표 봤지만 연준 긴축 정책도 좀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거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미국 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케이스 러너라고요. 트루이스트 증권의 그 CIO입니다. 이분은 그동안 시장 거래가 굉장히 적어서 시세가 급변했어. 자, 말씀드렸지만 미국 휴가 시즌이 계속 여름 휴가철이 계속됐죠. 특히나 이제 오늘 밤까지 노동절 연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여름 휴가를 월요일까지 다 쓰거든요. 그래서 진검승부 본 게임은 내일 화요일부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조금의 충격에도 가격이 급변했지만 앞으로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노동절 이후를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6월 저점 이후에 일시적 반등세가 나타나던 거,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좀 멈췄을 뿐이지 아직까지 본격 약세장은 아니야. 이 사람은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51선 무너졌잖아요. 지난주 후반에 중반 이후에. 그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겨났어. 그래서 박스권 상단은 좀 견조하니까 좀 저가 매수를 하되 좀 상단을 낮게 보는 전략을 좀 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자, 마이클 랜스버그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랜스버그 웰스 매니지먼트 CIO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네가티브 약간 보는 것 같아요. 2년 10년물 미국 국채, 2년 30년물 장단기 금리가 역전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역전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지지 가능하다고 믿었던 6월 저점이 이번에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시장 하락폭이 컸지만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할 시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 아니니까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서는 천천히 걸어가거나 기어가는 것도 전략이야. 이분은 조심하라. 몸을 낮춰라. 계속 낮은 포복을 하라. 이렇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양측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면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커지더라. 요걸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